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양형에 대해서만 변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카카오톡과 라인 오픈 채팅방에서 아동 성착취 음란물을 거래한 피의자 수백 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동 음란물 처벌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애초 책정한 예산을 초과했더라도 소방관들이 초과 근무를 했다면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판결문 공개와 열람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 2심의 경우 전체 재판 10만 건 가운데 단 3건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십억 원대 뇌물 등 혐의 유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유무죄는 다투지 않고 양형만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첫 공판에선 재판장이 이 부회장 부친인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언급하며 심리 기간 중에도 당당하라는 이례적인 당부의 말을 꺼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유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627일 만에 다시 법원에 나온 이재용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 인정 액수가 올라가 형량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엔 입을 굳게 다문 채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 부회장 뇌물 공여액을 36억 원으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최순실에게 제공한 36억 원 말 등을 포함해 뇌물액을 86억으로 판단하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뇌물 액수가 50억 원을 넘을 경우 징역 5년 이상으로 재판부로부터 장량 감경을 받지 못할 경우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액수입니다. 관련해서 이 부회장 변호인은 오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법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결을 달리 다투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주로 양형에 관해 변소할 생각이고 사안 전체와 양형에 관련된 3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결정된 추가 뇌물액에 대해 다시 무죄를 끌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형량에 관한 심리에 집중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나겠다는 재판 전략입니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 등을 증거로 신청하고 싶다며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17일 최순실에 대한 70억 원의 뇌물 공여 등 유죄 판결을 받고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뇌물 인정 액수는 50억 원을 초과했지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원 요청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임을 감안한 판결입니다. 이 부회장도 이에 따라 대법원 판단에 대한 유무죄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도 대통령의 강요 피해자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로 승계 작업이란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투트랙으로 재판을 끌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재판 시작 전 이름과 직업 등을 묻는 재판부 인정신문에 이 부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재용입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라며 또박또박 답변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또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 1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재판받는 피고인에겐 이례적으로 삼성그룹 내부의 실효적 준법 감시제도 마련과 혁신기업으로 변화 등 당부의 말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심리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는 피고인에 대한 이례적인 당부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모두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며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재판정에 소환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이건희 회장이 당시 삼성 계열사 사장단 등 주요 임원들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불러놓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는 말로 유명해진 이른바 삼성 신경영 선언입니다. 이를 언급하며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지 고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당부 발언이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재벌 경영체제의 폐해 시정 등을 당부한 정 부장판사의 작심 주문을 두고 삼성과 법조계는 진위나 배경 파악과 해석이 분분합니다. 재판부가 향후 공판을 2차례 더 진행하겠다며 다음 재판 기일을 11월 22일로 잡은 가운데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어제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음란물 사이트 한국인 운영자에 대한 미국 강제 소환 요청을 전해드리면서 아동 포르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대법원 양형 기준도 없는 실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동 음란물과 성학대에 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 위원장은 아동 음란물 사이트 관련 처벌이 솜방망이로 끝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동의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와 성적 자유가 허용된다 해도 아동에 관한 것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동 음란물이 잘 걸러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도 안 된다는 게 최 위원장의 지적입니다. 아동 음란물이나 아동 유튜브나 아동 보호 차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동 음란물 관련 최근 CNN이나 로이터 통신 등 해외 언론을 통해 수년간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 포르노 수십만 건을 유통 판매한 한국인 23살 손모 씨에 대해 한국 법원이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 포르노는 소지만 해도 징역 5년에서 20년까지 처해지는데 한국 법원이 아동 포르노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것이 세계 유수 언론들의 논란 섞인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오늘 카카오톡과 라인 등 오픈 채팅방에서 아동 음란물을 구입한 구매자 수백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오픈 채팅방에서 아동 음란물을 판매한 사람이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해 판매자 20대 초반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백 명에 달하는 구매자들을 한꺼번에 송치할 수가 없어 나누어 계속해서 송치 중이다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구매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동 음란물을 사고 팔거나 보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연구회 위원인 김영미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법무부가 송환을 요청한 손 씨가 운영한 다크웹 아동 음란물에 대해 너무 충격적이다라며 양형연구회에서 아동 음란물 처벌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살도 안 되는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해 음란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물론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단순히 소지한 사람까지도 미국처럼 엄히 처벌에 만들거나 볼 엄두 자체를 못 내도록 양형 기준을 정립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생활에서는 유튜브 노란 딱지 공방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유튜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이른바 노란 딱지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 억소리 나는 수익을 올리고 있던 유튜버들이 최근에 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유튜브의 노란 딱지 때문인데요. 이 문제의 노란 딱지는 일반 사용자는 볼 수가 없고 그 채널 운영자만 볼 수가 있는 버튼인데 노란색 달러 형태의 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달게 되면 광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컨텐츠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이 표시가 붙게 되면 이제 광고 수익은 물론 노출 빈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보통 광고주로부터 들어오는 수익을 구글과 나누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던 유튜버들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유독 보수 성향 유튜브들이 이 노란 딱지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루머가 있어서 올해 국감에서도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야당 지지 성향의 보수 유튜버들이 이 노란 딱지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요. 한 채널에서는 하루에 150만 원이던 수익이 18만 원 수준으로 급감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채널은 수익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란 딱지를 누가 붙이는 거고 또 왜 붙이는 거죠? 네, 이 노란 딱지는 그 유튜브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붙이게 되는데요. 이 딱지가 붙었다고 해서 영상이 삭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시청자가 보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튜브의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광고주 비친화적 영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즉 이제 광고주들이 싫어할 만한 영상들을 걸러내서 광고를 붙지 못하게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한 컨텐츠에 본인의 광고가 나가는 것을 이제 광고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노란 딱지를 붙이는 기준이 다양한데 영상에 노란 딱지가 달렸던 유튜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제목과 썸네일 이미지, 컨텐츠의 내용이었습니다. 썸네일의 이미지가 선정적이거나 제목과 내용에 들어가는 부적절한 언행이나 소재들이 노란 달러가 붙는 이유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란 딱지가 영상에 붙게 되면 이제 유튜브 본사에 검토를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직원들이 재검토를 해서 제재를 풀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구글 측에서는 이 과정에 이제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이지만 이제 콘텐츠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보다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좀 이슈가 됐었죠? 네, 그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제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에게 일부 보수 유튜브 콘텐츠에 노란 딱지가 붙어서 광고가 제한되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 노란 딱지가 보수 유튜버들한테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편향성 의혹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최연애 박성중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존 리 구글 코리아 대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특정 유튜브 게시물에 반대 성향 댓글이 많거나 싫어요를 많이 받는 경우 또는 이제 대량의 신고가 쇄도하는 것 이런 것 등은 노란 딱지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에 제목이나 영상에서 말하는 내용, 이제 해시태그의 내용은 노란 딱지를 판가름하는 요소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노란 딱지 적용 후보군을 1차로 추리는 것은 인공지능 AI이고요. 이 AI가 빅데이터를 토대로 학습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1차적으로 게시물을 걸러내고 이 해당 게시물들을 2차로 구글 직원이 최종 검토한다고 합니다. 한국어 영상은 이제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판별하게 되는데 이런 작업은 한국이 아닌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구글 직원이 최종 판단에 관여하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셈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노란 딱지를 많이 받았다라고 해서 해당 채널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이제 노란 딱지 선정 기준 중에서 특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런 카테고리는 이제 폭력물이나 음란물과 같은 일반적인 유해 컨텐츠와는 좀 다르게 선정 기준이 좀 모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란 딱지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율구제고 부적절한 컨텐츠를 걸러내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아니다, 그냥 일종의 검열이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노란 딱지가 붙는 것으로 해서 컨텐츠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이제 보다 객관적이고 세밀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보다 개선된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좀 이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게 왜 재판까지 가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자체는 소방 공무원들이 실제로 초과 근무를 한 만큼의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김모 씨 등 전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입니다. 화재나 재난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성격상 소방관들은 야간이나 휴일 근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월평균 근무 시간이 약 173시간인데 견져 외근 소방공무원은 이교대제는 평균 360시간,
3교대제는 24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360시간이면 4주로 치면 주당 90시간인 살인적인 근무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소방공무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실제 초과 근무 시간에 못 미치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왔다고 합니다. 근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정한 옛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입니다. 해당 지침 관련 조항을 책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해 수당이 지급되는 초과 근무 시간의 상한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온 겁니다. 소방 공무원들은 이에 수원지법에 임금지급 민사소송을 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일부 원고 및 피고인 지자체들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에서 지자체들은 관련 지침과 함께 초과 근무 야간 대기 중 식사와 수면 시간은 총 근무 시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지자체 주장을 기각하고 소방관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초과 근무수당 청구권은 해당 근무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예산 책정 행위에 의해 정해지는 게 아니므로 실제 초과 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식사 수면 시간은 초과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식사 수면 시간에도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상급자 지휘 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 근무 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식사나 수면 중에도 불이 나면 5에서 10분 안에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점을 감안한 판결입니다. 대법원도 오늘 원심 판결이 옳다면서 실제 초과 근무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소방공무원 근무 규정에 따르면 소방관들은 공식적, 제도적으로 식사 수면 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열악하다 했지만 공식적으로 식사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소방관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 6개가 그제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았습니다.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법안들은 국회가 제때 처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